강원도 고성의 새벽 바다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며 이른 아침 해무가 바닷물 위를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68세의 장철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이 바닷가 길을 걸었죠. 손에는 낡아 빠진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네요. 오늘 아침 기온은 영상 15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기상 정보를 듣고 있던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트로트 음악에 맞춰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죠. 그래, 이게 평화지. 철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평온한 아침은 상상도 못했었죠. 그때는 한 동네 시장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밤늦게까지 술잔을 씻고 정리하는 일상이 반복됐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복잡했던 건 그의 과거였습니다. 젊은 시절 철수는 조직 생활을 했었어요. 진산파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 조직에서 철수는 나름 이름을 떨쳤었죠. 칼을 잡고 살았던 시절, 한밤중에 피 묻은 옷을 몰래 불태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참 웃기지. 칼을 잡고 살던 내가 이젠 쪽파 심고 산다니. 철수는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집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쪽파와 상추, 깻잎이 자라고 있는 그 텃밭은 그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죠. 과거의 거친 삶과는 정반대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철수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그의 과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죠. 마을 슈퍼에서 물건을 사거나 우체국에서 용물을 볼 때면 사람들은 살짝 거리를 두었습니다. 철수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해변 청소를 하던 마을 이장 박영수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아침 공기가 좋으니까 말입니다. 박 이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뭐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나저나 철수 씨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던데. 박영수의 말에 철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생각은 없었죠. 괜찮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답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미자의 노래였죠. 그 목소리를 들으며 철수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조직에서 활동하던 시절, 철수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있었어요. 보스의 딸을 돌보는 일이었죠. 연주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당시 10살이었습니다. 조직이 해체되면서 연주는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철수는 그 아이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철수는 가끔 연주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본 그 아이의 모습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철수는 그때 연주에게 약속했었어요. 언젠가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약속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바닷바람이 철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이고 해안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죠. 평온한 아침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걸어갔습니다. 해수욕장 끝자락까지 가서 발을 바닷물에 담그고 싶었거든요. 여름 관광철이 지나고 나니 해변은 한적했죠. 몇몇 이른 아침 낚시꾼들과
조개를 캐는 할머니들만 보였습니다. 철수는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을 감쌌죠.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아, 시원하다.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닷바람과 함께 짠맛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으윽! 철수는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라디오가 손에서 떨어져 모래 위에 굴러떨어졌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철수는 제대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바닷물 속으로 쓰러질 뻔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재빠르게 달려와서 철수를 붙잡았습니다. 철수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여군 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을 봤어요. 그 여성은 침착하게 철수를 바닷물에서 끌어내어 모래사장에 눕혔습니다. 의식은 있으시죠? 가슴 통증이 있으신가요? 여군은 전문적인 톤으로 철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신고했어요. 여기 고성 해수욕장 동쪽 끝입니다.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마친 여군은 철수의 맥박을 체크하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버티세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철수는 여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철수의 시선이 그녀의 손목에 멈춰졌습니다. 여군의 왼쪽 손목에는 붉은 용이 새겨진 문신이 있었어요. 그 문신을 본 순간 철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문신은 진산파의 상징이었거든요. 설마 그 꼬마냐? 철수는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돌봤던 조직 보스의 딸 연주. 그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군은 철수를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병원에 가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철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철수는 계속 그 여군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환자는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의식은 있었고 맥박은 다소 빠른 상태였어요. 철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연주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침착한 면이 있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똑같았죠. 구급차가 출발하자 여군은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할 가족이 없었거든요. 대신 그는 여군에게 물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군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이연주 중위입니다.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름까지 똑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죠. 연주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다고 해서 그 아이가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주라. 철수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계속 연주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 윤곽과 눈매를 자세히 관찰했죠.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사들이 철수를 응급처치했습니다. 연주는 병원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나서 떠나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철수가 연주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철수를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연주는 담담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빨리 나으세요. 그녀가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철수는 다시 그녀의 손목 문신을 봤습니다. 붉은 용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문신은 분명히 진산파의 것이었죠. 철수는 확신했습니다. 저 여군은 분명히 자신이 30년 전에 돌봤던 그 연주가 맞다고. 하지만 그녀는 철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일 수도 있었죠. 연주가 병원을 나간 후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군인이 되었을까? 보육원에서 무슨 일을 겪었을까? 그리고 왜 아직도 그 문신을 지니고 있을까? 철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랫동안 찾고 싶었던 그 아이를 다시 만났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철수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진단했어요. 약을 처방해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당부했죠.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연주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래, 먼저 감사 인사부터 드려야지. 철수는 해군 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대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해변에서 쓰러진 민간인인데요. 이연주 중위님께서 저를 구해주셨거든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당직병은 잠시 대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원 담당 김 상사입니다.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작전상 민간 접촉이 불가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감사 인사만. 죄송합니다. 부대 규정상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수는 허탈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날 저녁 철수는 해군 부대 근처로 갔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혹시 연주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둠이 깔렸습니다. 부대에서 몇몇 군인들이 나왔지만 연주는 보이지 않았어요. 철수는 거의 포기하려던 참이었죠. 그때 부대 정문 근처에서 한 여군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여군의 모습이 보였어요. 연주였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연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연주는 철수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연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철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부대에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연주는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그때 일은 그냥 지나가세요. 저한테 신세진 기분 가지지 마세요. 철수는 연주의 말투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공손한 거절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았어요. 혹시 진산파를 아세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손목의 문신 말입니다. 그것은 진산파의 상징이에요. 연주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철수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적대적인 눈빛이었죠. 아저씨가 누구세요? 왜 그런 걸 아세요? 철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어요. 30년 전 진산파가 해체되기 전에 저는 그 조직에 있었습니다. 그때 보스의 딸이 있었어요. 연주라는 이름에. 연주는 철수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그런 과거 모릅니다. 하지만 연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철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연주야,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니? 철수 아저씨야. 연주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철수 아저씨? 연주의 목소리에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그래, 맞아. 내가 10살 때 너를 돌봤던 철수 아저씨야.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저는 그때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철수는 연주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연주는 분명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억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있었죠. 연주야, 내가 내게 한 약속을 기억하니? 언젠가 다시 찾아가겠다고 했었어. 연주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 말을 남기고 연주는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연주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철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연주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너무 늦게 찾아간 건가? 철수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주는 혼자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을까요? 보육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군인이 되었을까? 집에 도착한 철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연주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 말 속에는 원망과 슬픔이 담겨 있었죠. 철수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조직이 해체된 후 연주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저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연주의 과거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야 제대로 된 사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철수는 예전에 경찰을 했던 친구 정태식을 찾아갔습니다. 태식은 진산파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어요. 태식아, 나 좀 도와줘. 철수는 태식에게 연주를 만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태식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었구나. 군인이 되었다고? 태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야, 너 그 아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식은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어요. 이걸 봐. 그 아이가 보내진 보육원 자료야. 정태식이 꺼낸 파일은 누렇게 바랜 종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그 파일을 받아들고 천천히 펼쳐봤어요. 사랑의 집 보육원. 여기가 연주가 보내진 곳이구나. 태식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철수야, 이 보육원이 10년 전에 폐쇄됐어. 아동 학대와 횡령 사건 때문에 말이야.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 속에는 보육원 관련 신문 기사들이 들어 있었어요. 보육원 원장과 직원들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고 정부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거야. 철수는 기사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주가 그런 곳에서 자랐다니. 자신이 보호해줘야 할 아이를 그런 지옥 같은 곳에 혼자 두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야. 태식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보육원 아이들의 명단이었어요. 보육원이 폐쇄될 당시 연주는 이미 그곳을 떠난 상태였어. 18세가 되자마자 자립했다고 되어 있어. 철수는 명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연주의 이름 옆에는 자립 후 연락 두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럼 연주는 그 이후로 혼자서 살아온 거네. 그렇지. 아마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군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어.
태식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보육원 시절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여러 아이들 중에 교복을 입은 소녀가 보였죠. 이게 연주야. 철수는 사진 속 연주를 바라봤습니다. 당시 17세쯤 되어 보이는 연주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웃지 않고 있었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철수의 시선이 연주의 팔에 머물렀습니다. 교복 소매 사이로 살짝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 봐, 태식아. 연주 팔에 뭔가 보이지 않니? 태식은 돋보기를 꺼내서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 이건 말이야? 문신 같은데. 잠깐, 이게 설마. 태식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진삼파 문신이야.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주가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 문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 아이가 문신을? 조직이 해체되고 나서 그런 표시를 할 이유가 없을 텐데.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철수. 생각해봐. 그 아이에게는 그 문신이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어. 다른 의미?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 같은 것 말이야. 보육원에서 이름 없는 고아로 살기보다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철수는 태식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주가 그 어려운 시절에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태식아, 연주가 어떻게 군인이 됐는지 알 방법은 없을까? 글쎄, 군 입대 기록은 개인정보라 함부로 알아볼 수 없어. 하지만 추측해보면 아마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에 지원했을 것 같아. 태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주 같은 경우라면 사관학교보다는 부사관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육원 출신이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테니까. 철수는 연주의 삶을 상상해 봤습니다. 보육원에서 학대를 당하며 자라고 18세에 홀로 세상에 나와서 군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그 아이를 버린 거나 다름없구나. 철수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태식은 철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철수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조직이 해체되고 너도 살기 바빴을 때 아니야. 하지만 약속했잖아. 다시 찾아가겠다고. 그런데 나는 편안한 삶을 핑계로 그 아이를 잊고 살았어.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철수야. 그 아이를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자. 태식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일단 연주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 군 부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말이야. 그때 태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식은 전화를 받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응? 뭐라고? 언제부터? 전화를 끄는 태식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야, 큰일이야. 무슨 일이야? 방금 해군 부대 쪽에서 연락이 왔어. 이연주 중위가 무단으로 민간 구역에서 활동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야.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군가가 연주의 사진을 찍어서 군 내부에 제보했다는 거야. 그것도 문신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을 말이야. 철수는 자신이 어젯밤 연주를 기다리며 찍었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일까요? 태식아, 혹시 내가.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연주가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야. 군인이 문신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 민간인과 접촉까지 했다면 철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연주를 찾으려고 한 행동이 도리어 연주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았어요. 내가 또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준 거구나.
태식은 철수를 달랬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해. 혹시 연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도와줘야 해.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연주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설령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해도 연주를 보호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식으로부터 들은 소식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연주가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죠.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해군 부대 근처로 갔습니다. 혹시 연주의 상황을 알 수 있을까 해서였어요. 하지만 부대 정문은 평소보다 더 삼엄했고 민간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죠. 오후쯤 태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야, 심각해졌어. 연주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소식이야. 철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언제야? 이번 주 금요일이야. 군 규정 위반과 민간인 무단 접촉 혐의로 말이야. 철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연주를 찾으려고 한 행동이 결국 연주에게 해를 끼친 것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철수는 다시 부대 근처로 갔습니다. 연주를 만나서 사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연주는 나타나지 않았죠. 며칠이 지나도 연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부대 내에서 외출이 금지된 것 같았어요. 철수는 초조해했죠. 금요일 아침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대 정문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실례합니다. 이연주 중위를 만나고 싶습니다. 당직병은 철수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민간인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연주 중위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당직병은 상관에게 보고한 후 답했습니다. 해당 장교는 현재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이라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철수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럼 제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증인으로라도. 당직병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요청은 처음 받아본 것 같았어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한참 후에 한 장교가 나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소령이었어요. 민간인이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뭔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철수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연주 중위가 구조해준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이연주 중위가 징계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 원인이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왔습니다. 소령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요? 연주가 민간인과 접촉했다는 것이 문제라면 그것은 제가 먼저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연주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소령은 철수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네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철수는 부대 안의 한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소령은 철수에게 자세한 경위를 물어봤어요. 이연주 중위가 저를 구조해 준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인사를 하려고 찾아간 것도 제 마음이었어요. 철수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단 진산파와 관련된 부분은 빼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연주 중위의 사진이 제보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소령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제보된 사진을 보면 이연주 중위의 팔에 문신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철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연주의 문신이 문제가 된다니. 그 문신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군인의 문신은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특히 부적절한 의미의 문신은 더욱 그렇죠. 철수는 고민했습니다. 진산파 문신의 의미를 말해야 할지, 혹시 그 문신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소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요. 철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연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소령님, 제가 그 문신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시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 조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령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조직 말씀이신가요? 진산파라고 불렸던 조직입니다. 30년 전에 해체됐죠. 철수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진산파에서의 활동, 연주와의 관계, 조직 해체 후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연주 중위는 당신이 돌봤던 조직 보스의 딸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그 문신을 한 것은 조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소령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연주 중위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군에 입대한 건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한 거죠. 철수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연주 중위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저를 구해준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부디 관대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령은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징계위원회에서 증언하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연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연주가 들어왔습니다. 연주는 철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 왜 여기에? 철수는 연주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주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찾으려고 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연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일어나세요. 이게 무슨... 나는 널 찾고 싶었지만 겁났어. 그 시절에 남겨진 내 눈빛이 아직도 그날 내 기억이야.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연주도 눈물이 맺혔어요. 소령은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연주 중위, 이분의 증언을 듣고 나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고려하겠습니다. 소령이 나간 후 사무실에는 철수와 연주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색함보다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죠. 연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왜 이런 일까지 하세요? 저 때문에 아저씨까지 곤란해질 수 있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주야, 내가 이미 너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이런 것쯤이야. 빚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연주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어요. 철수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잖아.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그만하세요. 연주가 철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일은 이미 끝난 거예요. 저도 이제 다 괜찮아요. 하지만 연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연주야, 정말 괜찮니? 보육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 연주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억눌러 두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누가 말했어요? 태식이가 자료를 보여줬어. 그 보육원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었는지. 연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는 모르세요. 제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연주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육원에 갔을 때 저는 10살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버려진 아이들이었는데 저만 조직과 연관된 아이였죠. 철수는 조용히 연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원장과 선생들은 저를 문제아 취급했어요. 조직 출신의 딸이라고 해서 더 심하게 대했죠. 매일 밤 체벌을 받았고 다른 아이들도 저를 피했어요. 연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철수 아저씨가 다시 찾아오실 거라고 믿었는데, 연주야. 기다렸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혹시 아저씨가 오실까봐 보육원 문 앞에서 서 있기도 했죠. 철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연주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 상상만 해도 괴로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저 스스로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주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붉은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 문신을 한 것도 그때였어요. 15살 때 몰래 나가서 했죠. 왜 그런 걸 했니? 저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저는 이름 없는 고아가 아니라 연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싶었어요. 철수는 연주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연주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것들과 싸워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18살이 되자마자 보육원을 나왔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했죠. 그때는 어디서 살았니? 고시원이요. 정말 좁은 방이었지만 제게는 자유였어요.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고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연주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검정고시를 마친 후에 진로를 고민했어요. 대학에 갈 돈도 없었고 마땅한 일자리도 없었죠. 그때 군 부사관 모집 공고를 봤어요. 그래서 군인이 된 거구나. 네. 군대에서는 제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저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처음으로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기분이었어요. 철수는 연주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까지 온 것이었어요. 연주야, 정말 대단하구나. 혼자서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무서워요. 연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밤마다 악몽을 꿔요. 보육원에서 맞던 꿈, 혼자 남겨진 꿈들을 계속 꾸죠. 그리고 사람들이 제 과거를 알게 될까봐 항상 두려워해요. 철수는 연주를 껴안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보호하지 못했던 그 아이가 이렇게 큰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미안하다, 연주야. 정말 미안하다. 아저씨, 저 이제 좀 약해져도 될까요? 항상 강한 척하는 것도 지쳤어요. 철수는 연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상처와 그리움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소령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징계위원회 준비를 해야 해서요. 철수와 연주는 서로 떨어져 섰습니다. 소령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더니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징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장철수 씨, 증인으로 참석하실 수 있으시죠?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연주 중이 오늘은 충분히 쉬세요. 내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소령의 말에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철수는 연주에게 말했습니다. 연주야,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연주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30년 만에 느끼는 안정감이 담겨 있었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연주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설령 자신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연주를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해군 부대로 향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가는 길에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죠. 태식아, 오늘 징계위원회야. 나 혼자 증언하는 게 충분할까? 철수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연주의 평소 행실과 공적을 믿어야지. 철수는 부대에 도착해서 소령을 만났습니다. 소령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장철수 씨, 오늘 위원회에서는 정확한 사실만 말씀해 주세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징계위원회실은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긴 테이블 앞에 고위 장교들이 앉아 있고 연주는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연주는 긴장한 것 같았지만 의연한 모습이었죠.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연주 중위의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혐의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서기가 혐의 내용을 읽었어요. 무단 민간인 접촉, 부적절한 신체 문신 등이 주요 내용이었죠. 이연주 중위, 이 혐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주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민간인 접촉은 응급 상황에서 구조 활동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신은 개인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이 무엇입니까? 연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위원장이 말했어요.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장철수 씨, 앞으로 나오세요. 철수는 앞으로 나가서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30년 전 진산파라는 조직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연주 중위는 조직 보스의 딸이었고 제가 돌봤었습니다. 위원회실이 술렁였습니다. 이런 증언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조직이 해체된 후 연주는 보육원에 보내졌고 저는 그 아이를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연주가 저를 구해준 것이죠. 철수는 연주가 자신을 구조한 경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연주의 문신은 조직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었어요. 보육원에서 학대받으며 자란 그 아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던 겁니다. 위원들은 철수의 증언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접촉도 연주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이에요. 연주는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철수는 계속해서 연주를 변호했습니다. 이연주 중위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스스로 일어선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를 구해준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처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정한 일이죠. 위원장이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장철수 씨는 본인의 과거를 공개하면서까지 이연주 중위를 변호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때 연주가 일어섰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이 허락하자 연주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아저씨 말씀이 맞습니다. 제 문신은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연주는 자신의 손목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문신은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증명이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위원들은 연주의 말에 감동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자랑스럽게 복무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자신이 있어요.
하지만 만약 제 과거가 문제가 된다면 연주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전역하겠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주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연주야,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연주는 의연했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제 과거를 숨기고 군인 노릇을 하는 것보다는 정직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위원장은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과 잠시 협의한 후 말했어요. 이연주 중위의 평소 근무 태도와 민간인 구조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징계를 유보하고 현 보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철수와 연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개인적인 민간인 접촉을 자제하고 문신 관련해서는 향후 가림막 착용을 권고합니다. 위원장은 연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연주 중위, 당신의 솔직함과 용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군인으로 복무하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철수와 연주는 부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감격스러웠어요. 연주야, 정말 잘됐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증언해주지 않았다면.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용기 있게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연주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아저씨, 저 사실은 전역을 고려하고 있어요. 왜? 징계도 받지 않았는데? 이제 과거를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거든요. 철수는 연주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거든요. 철수는 연주의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연주야, 그거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그럼 우리 함께 해보자.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연주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가족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한 달 후, 연주는 전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부대에서는 아쉬워했지만 연주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소령은 마지막 면담에서 말했죠. 정말 아쉽습니다. 이연주 중위 같은 훌륭한 장교를 잃게 되다니. 감사합니다. 부대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 그 경험을 다른 곳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연주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는 연주는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저녁 후 연주는 철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어느 날 아침 철수는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다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팍에는 여전히 진산파의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제는 너한테도 나한테도 필요 없는 거니까. 철수는 혼잣말을 하며 면도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 날 철수는 병원에 갔습니다. 문신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서였죠. 의사는 나이를 고려할 때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철수는 고집했어요. 선생님,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에서 철수는 고열에 시달렸어요. 연주는 며칠 동안 철수를 간병했죠. 아저씨,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연주야, 이제 우리 둘 다 과거에서 자유로워졌어. 철수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주는 철수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철수가 회복된 후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무술 도장을 여는 것이었어요. 도장 이름은 뭘로 할까?
철수가 물었습니다. 연주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금꽃 도장은 어때요? 바다에서 피어난 꽃처럼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로요. 소금꽃 도장? 좋은 이름이야. 두 사람은 마을 회관 근처에 작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도장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무술 지도를, 연주는 상담과 멘토링을 담당하기로 했죠. 도장 개관 준비를 하던 어느 날 태식이 찾아왔습니다. 철수야, 정말 잘하는 일 같아. 그런데 학생들이 올까? 올 거야. 분명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거야. 며칠 후 소금꽃 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둘째 날,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일주일 후 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13살쯤 되어 보이는 민수라는 아이였어요. 여기서 무술을 배울 수 있나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주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물론이지. 들어와서 구경해봐. 민수는 부모님을 일찍 잃고 할머니와 살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무술을 배우면 나를 괴롭히는 애들을 혼내줄 수 있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무술은 남을 때리는 게 아니야. 자신을 지키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철수와 연주는 민수에게 무술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 학교 부적응 아이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철수와 연주는 그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었습니다. 돈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가르쳐 주었고 상처받은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도장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부모들도 감사해했죠. 어느 날 저녁 철수와 연주는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과거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연주는 자신의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용 문신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생존의 증표였어요. 아저씨, 이제야 제대로 서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연주야. 너를 다시 만나서 내 인생도 새로워졌어. 철수는 연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주야. 아니, 딸아. 고마워. 연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가 자신을 딸이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 연주도 처음으로 철수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만들어냈죠. 그 거품들이 소금꽃처럼 보였어요. 우리도 저 소금꽃처럼 피어난 거야. 철수가 말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이겨낸 꽃이에요. 며칠 후 도장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소금꽃 도장 마이너스 고통을 이겨낸 존재들이 모이는 곳. 그 현수막 아래서 아이들이 웃으며 무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철수와 연주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죠. 바닷바람이 불어와 현수막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은 꿋꿋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마치 철수와 연주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철수와 연주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어요.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가족, 그리고 새로운 시작. 소금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문신은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으로 새롭게 태어난 삶의 증표였어요.